우리 재호이 아,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나 많이 잘생겼어요. 살이 좀 많이 살 많이 빠졌어. 벌써 많이 빠졌어.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가 어떻게 몇 킬로 빠졌습니까? 아, 지금 4.8kg 정도. 몇 주 됐죠? 이제 3주 정도. 오, 거의 됐는데. 일주일에 한 1kg씩 빠진 건데 네, 굉장히 잘해요. 괜찮게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제 살짝 잘생겨졌다. 안타까운 일이고.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사실 일종의 공약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 아, 그렇습니다. 공약이지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이제 김재현 쌤이 네.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한 싸움, 혹은 그 공약을 왜 지키려고 하느냐, 네. 라는 싸움. 맞습니다. 이걸 둘러싼 현대사를 오늘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자, 대선 공약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공약이거든요. 예. 이제 김재현 쌤 입장에서는 네. 공약한 거 후회합니까? 졸라?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대한 거. 네. 조금 단가를 낮췄으면 어땠을까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단가를 너무 센 걸로 지금 공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 공약 같은 게 정치인들의 공약이 단가 문제 아니겠어요? 아, 그렇지요.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국가 세금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렇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 이런 걸 이제 따져가지고 서로 이제 대선 같은 혹은 총선 같은 이제 큰 선거에서 맞붙는 건데. 네네네. 보니까 우리고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선거 역사가 이제 꽤 긴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0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100년까지는 알고 그럼 되잖아. 이제 한 70년. 70년. 70 한 5년 됐죠. 이제 아니 우리 70 첫 한 선거가 5년. 1948년이죠. 그렇죠. 재현회. 한 80년 정도. 70 한 6년, 7년, 77년 정도 됐죠 이제. 왜 자꾸 깎아내려 그래? 근데 100년까지는 그쯤 되면 거의 100년이야. 거의 100년을 맞으세요, 그러면. 반올림 말고 올림을 해야 되는데. 100년. 네. 이런 느낌. 예. 자, 우리도 이제 그 민주화 역사, 뭐 민주화 역사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선거 역사 비교해 보니까 이 공약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신경 쓰면서 투표를 하기 시작했을까? 그렇죠. 네. 이런 걸 한번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맞습니다. 사실 1948년에 이제 선거할 때만 하더라도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네요. 선거가 사실상 뭔지 잘 몰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는 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뭔가 다 태어나면서 거의 정해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무언가를 하는데 내가 내 손으로 뭘 뽑는다.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색하기도 하고 대통령 선거는 공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관순제니까. 간접선거. 일단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서 일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사실상 국회의원들 내에서 인지도 싸움이다. 인지도 싸움. 네, 인기 투표. 인기 투표. 네, 인기 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재헌국회를 구성할 때는 그럴 때 공약 없어? 이제 국회의원들은 선거 공약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새나라 건설. 새나라 건설.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겁니까? 발언합니다. 왜는 잘 없어요. 왜는 잘 없고. 나 알잖아. 우리 동네 내가 이끌어야지.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되는 거지. 약간 이제 박근혜 창조경제처럼 뭔지는 몰라. 근데 슬로건을 다 던지는 거죠. 그렇죠. 약간 4차 산업혁명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멋있다 그러면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선거를 별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국가의 이 뭐 시작점쯤 되는 거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뽑고 유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막걸리 많이 사준 사람 이런 사람 이제 뽑는 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선거에서 공약 어떤 정치 세력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딱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이 나라를 확 바꿔보겠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성공한 어떤 이미지를 만든 거. 첫 공약을 그럼 뭘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3대 대선이라 봐야 됩니다. 일단 2대 대선도 의미가 없어요. 간섭입니까? 이미 2대 대선 전쟁 중이었는데? 그때. 52년에? 네네. 전쟁 중이었고, 선거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제 진짜 선거 투표까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인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 그럼 이승만이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장 이제 직선제로 개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약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 전쟁을 빨리 내가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한 끝. 그렇죠. 끝이었고. 근데 쟤는 누군지 모르는데 나는 대통령이니까 날 뽑아달라.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승만 될 수밖에 없었고. 본격적으로 공약 대결로 들어가는 건 3대 대선이다. 3대 대선. 3대 대선. 그게 이제 56년 대선인 거죠. 그렇죠. 요게 조금 그 선거 자체 판이 선거판 자체가 좀 꼬여요.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3명이 먼저 나옵니다. 네. 이승만. 네. 그다음에 보수 야당 대표 신익희. 해공 신익에서 보수 야당. 그렇죠. 네. 진보 야당 대표 이제 조봉암. 요렇게 해서 나와요. 예. 근데 원래는 당연히 이제 보수 야당과 현 집권 세력이었었던 이승만이 네. 서로 이제 이걸 공약이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못 살겠다 갈아엎자. 이때 드디어. 예. 네. 못 살겠다 갈아엎자. 네. 엎어봐야 소용 별거 없다. 이 둘이 이제 붙어요. 네. 그런데 바꿔봐야 소용없다. 요거는 지금 붙은 거지. 네. 그놈이 그놈이야. 네. 이게 공약이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산이 명관이다 이렇게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었는데 네. 못 살겠다 갈아엎자를 했었던 사람이 돌아가세요. 네? 신익희 선생님이 죽습니다. 갑자기. 선거운동 기간에 급소하죠. 선거운동 기간에 기차에서 돌아가세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봉암이 네. 이제 단독 이게 후보가 되는데. 맞아,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잖아. 네. 선거 후보 등록을 다 끝내고 네.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 그렇죠. 중간에 뭐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시도한 것처럼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날려버린다. 그렇죠. 혹은 뭐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를 후보 등록을 안 해줘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번호가 그냥 비게 되는 거. 신익희 선생이 중간에 돌아가셔가지고 후보를 새로 바꿀 수 없는 그냥 민주당 후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 보수 야당에서 조봉암으로 밀어줄 거냐 말 거냐. 단일화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네. 근데 결국은 단일화를 안 해줍니다. 지지 선언을 안 해줘요. 그럼 이승만 지지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야? 우리를 지지할 거면 추모표를 달라. 그게 뭐야? 추모표. 신익희 추모표를 해달라. 무효표로. 그럼 없는 표인데 그냥 우리나 줘라 그냥. 무효표를 해달라. 무효표를 내라?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치겠네요, 진짜. 그래서 부통령, 자기네들은 부통령 선거에 집중하겠다. 작년 부통령. 네. 그렇게만 해가고, 진보 후보였었던 조봉암은 독고다이로 싸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때 공약이 네. 엄청난 공약이 나옵니다. 이때서야 진짜 공약다운 공약이 처음으로 등장. 평화 통일. 네. 평화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네. 지금 전쟁 끝난 지 몇 년 안 됐잖아. 그렇죠. 53년에 휴전이 됐고 네. 56년 대선을 치렀는데 전쟁 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한 지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네. 내 가족들도 많이 죽고 내 가족들도 많이 끌려가고 네. 우리 옆집 애들도 다 죽고 이런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네. 평화 통일을 하자. 네. 북괴 놈들이랑. 그렇죠. 야, 이걸 던진 거야. 네. 근데 이게 아예 터무니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이제 진보 정당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익희 선생에 비해서 인지도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일단 농림부 장관 출신이에요. 장관 출신. 네. 농림부 장관 출신이고 이 사람은 그 이전부터 인지도가 꽤 있어요. 그다음에 농지개혁 주도했었던 사람이에요. 네. 농지개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밀어주고 믿어주는 좀 지지층은 확고합니다. 네. 일단 이때 당시에도 사민주의자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 사회. 사회민주주의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이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잘 먹힙니다. 대안 세력으로서. 그리고 오히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또 싸우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국내적인 분위기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평화통일을 이야기할 때 국제적인 분위기를 읽은 겁니다. 그 당시 56년 요 때부터. 그렇죠. 1954년에 제네바 회담이 있어요. 네. 남북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었고 사실 더 크게는 이제 뭐 베트남 문제, 아시아에서의 베트남 문제 이런 거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같이 논의해 보자 이런 거였는데 식민지였다가 분단 상황에 간 나라들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를 하는 회의였는데 이 제네바 회담에서 평화통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북이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합의를 해.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럼 우리도 평화통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평화통일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내겁니다. 네. 그래서 진보당, 그러니까 3당 후보로는 좀 이례적으로 표도 30% 이상. 그럼요.
그 이승만이랑 맞붙어가지고 민주당이 그냥 던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름 표를 획득하는데 이제 공약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예전에는 이거를 약간 그 신익희 주목표가 좀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선거 그 표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 표가 아니에요. 실제로 조봉암 표라는 게 나타납니다. 왜 거의 무효표. 원래 신익희가 갖고 있었던 고정표들은 그렇지. 거의 대부분 무효표로 갔어요. 이거는 조봉암 표라고 봐야 되고 네.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공약에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를 해준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뭐 물론 이제 선거는 졌지만 네. 가능성을 진보당으로서 이제 하나 보여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이거를 자기의 정책 어젠다로 이제 조봉암 그 정치인이 네. 밀고 가게 되죠. 네. 57년에 중앙정치라는 잡지에 발표한 글을 보니까 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화 통일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멋있다. 57년 10월입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에 조봉암이라는 진보당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이제 글을 기고를 했어요. 네. 이제 그 뒤에도 자기는 이제 그 어젠다를 밀고 가려고 했던 거지. 멋있다. 근데 그게 심지어 먹히고 네.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른바 이제 조봉암 사법살인 사법살인.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조봉암 후보가 냈었던 공약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공약 대결이었다는 게 이제 공약 대결은 아니지. 일방적으로 이쪽만 공약이 된 그렇지. 거지. 이승만은 공약이 없거든. 실제 다른 공약 것도 소용없다. 이게 이제 공약이잖아. 공약 선거였다는 거.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 평화통일 일단 얘기했어요. 네, 하나.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얘기돼야 되는 게 군비 부담을 경감. 국방비를 줄이자. 이야기 나옵니다. 집권자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체제 확립. 책임 정치. 책임 정치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이게 좀 빨랐었던 것 중에 하나 계획 경제. 계획 경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박정희가 했던 거. 이름을 딱 그렇게 잡지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그러니까 그럽니다.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그렇죠. 얘기. 네. 그다음에 이 농촌 지역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공약 중에 하나 농촌 고리채를 해결하겠다. 고리채. 네, 우리 그때 사채하지 이 않았겠습니까? 소리 만든 거. 농촌 고리채를 일정 기간 집을 유예케 하겠다. 이거를 딱 때리는 순간 농촌에서도 표가 올라가요. 이런 거는 진짜 명확한 공약이거든. 그렇지. 진짜 대선공약다운 대선공약이 56년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니, 지금 들어도 굉장히 그 세련됐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진보 후보인데 경제 개발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 네. 그리고 평화 통일 얘기하고 네. 안보 정책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케이스들에는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식견이 들어가는 것들. 특히 이제 뭐 공약상으로 보면 좀 파격적으로 던졌던 것들. 이게 좀 초반부터 한국 정치의 초반부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 비슷한 경우가 56년 선거를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공약 선거의 이제 태동기쯤 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공약이 대한민국 대선의 판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를 이야기를 할 때 1971년 대선. 네, 71년. 1971년 대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정치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70년 선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이때 박정희가 결국 이기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유신 체제로 이제 영구 독재의 길을 가게 되고 이게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71년 대선이. 그리고 이제 71년 대선의 직전에 신민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그때 이른바 40대 기수론. 젊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정풍 운동을 주도하는 젊은 정치인들 나중에 3김을 형성하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뭐 이런 사람들이 젊은 바람을 일으키는 선거였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때 40대 기수론으로 신민당 후보가 된 김대중 후보의 공약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굉장히 빨라요, 뭐가. 빨라. 시대를 앞서갔다. 시대를 좀 굉장히 빨리 앞서갔었던 측면도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공약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뭡니까? 향토 예비군 폐지라고. 예비군 폐지. 이겁니다. 자, 그러면 71년 1월 23일 기사입니다. 신민당 김 후보, 김대중 후보 집권 공약 밝혀 예비군 완전 폐지. 자, 우리 지금도 못했죠. 지금도 못했어요. 자, 소제목 소련, 유고슬라비아 등
동구권과 수교 필요 및 여성 지위 향상 위원회 구성입니다. 저 밑에 있는 저 소제목이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저 당시 기준으로. 저게 이루어지는 건 20년 뒤에요. 소련 유고슬라비아 같은 동구권하고 우리가 수교를 하는 게 90년대에 넘어가서니까. 90년대 넘어가가지고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71년 대성공약으로 냈다는 거.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지금 향토 예비군 폐지는 5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예비군이 다 끝났습니다. 민방위죠? 민방위도 이제 좀 있으면 끝나는데. 1, 2년에 민방위도 끝납니다. 난 민방위도 없어요, 이제. 이제 우리 사회 어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아까 얘기를 좀 돌려서 하면은 예비군 있어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난주에 가끔 빠따를 취합니다. 이걸 누가 캡처해서 올려서 나도 동의한다라고 올렸다고. 잠깐. 근데 그리고 이거 작가 이거 심심한 사과를 먼저 좀 드려야 되는 게 왜냐면 내한테 DM이 왔어. 뭐라고? 실제 스포츠계에 종사하셨던 분인데 상처를 받으셨대요. 내 말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농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하다 보면 재현 쌤이 약간 맛깔나게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못 빼고 이렇게 딸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맛깔나게 살려. 그래서 오늘 살짝 자중하고 있는데 예비군은 저는 있어도 된다. 톤은 약간 조절했나? 꼭 있어야 된다 해서. 너무 흥분하진 않은 채로 좀 얘기를. 담담하게 가야 됩니다. 향토 예비군. 근데 이제 사실 저 당시에 향토 예비군 폐지를 내건다는 거는 지금 우리 상식에는 71년이잖아요. 남북의 체제 경쟁이 저 때는 그야말로 이제 피튀기던 시절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평행선 달리는.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항상 안고 사는 체제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북풍 한번 했었지만 72년이 그 한가운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심지어 만들어 놓은 예비군을 없애자. 아니 지금 북한 놈들 쳐들어오면 그러면 네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 당장 나올 텐데 저걸 던졌다는 게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것도 조봉암 이야기랑 조금 비슷해요. 조봉암 후보 이야기랑 비슷한 게 국제관계를 잘 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국내 정치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오히려 그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저 흐름을 좀 빨리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요때가 딱 대탕됩니다. 이른바 이제 해빙기. 그렇죠. 이 동서에 잠깐 화해할까 하는 그런 무드가 조금 일어났었던 그때였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자. 지금 저 동서가 서로 만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베트남전도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우리만 싸워서 뭐하네. 이걸 저 안에 앉아가지고 우리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려면 예비군 같은 이런 것도 폐지해야 되고 이쪽 조봉암 후보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동구권 이야기도 나오는 게 지금 동구권이나 자꾸 척지려고만 할 게 아니고 서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이때 당시를 보통 이제 정치학에서는 진짜 정책 대 정책 대결로 봅니다. 박정희식 근대화냐? 김대중식 근대화냐? 이거의 대결이었다. 여기서 이제 김대중식 근대화라 그러면 이제 대중경제로 이제 막 나오고 이제 경제와 이 경제를 국가 독점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노동자랑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균형 발전. 균형 발전. 이제 서로 좀 빈부격차도 지금 너무 크고 지역 간 격차 크고 이러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이 격차를 더 줄여 나가면서 다 같이 잘 사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다. 국내적으로도 통합. 그다음에 남북 관계도 평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약으로 던졌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좋은 정책이라는 거는 좋은 공약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얘기는 벙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근데 향토 예비군 폐지 공약은 그 당시에 젊은 남성층이나 뭐 혹은 뭐 예비군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또 맥락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가 좋지요. 내가 지금 대학생이다. 향토 예비군 폐지한다. 반스 벗고 선거 나갑니다.
김대중 하는 거야. 이건 미친 공약이에요. 네. 이거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이게 인기를 끌기 위한 포퓰리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어쨌든 그 군비 확장이나 이런 긴장감을 해소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거다. 사실 그 당시 향토 예비군이 또 지금이랑도 좀 시스템이 달라가지고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때 향토 예비군 끌리가면 사실상 군대 한번 들어가는 거라 봐야 돼요. 우리처럼 그냥 툭툭 가서 졸린데 천천히 합시다 이게 아니고 진짜 그대로 막 이렇게 예비군 가서 빠따도 맞고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예비군을 예비군 가도 막 군기 잡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폐지하고 교련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평화 체제 구축하자. 얼마나 매력적인 공약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젊은 인력들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지 마라. 그렇죠. 괜히 그 향토 예비군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진지 구축하는 거 이런 데다가 이제 인력 낭비하는 거고 그 뭐 교련 이런 거 할 시간에 애들 공부 한 자라도 더 가르쳐야지. 요런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이 국가 동원 시스템에 반대하면서 효율적으로 쓰자. 그렇죠. 국가 동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인데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방금 당연히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포퓰리즘이자 젊은 애들 새끼들이 이거 표 빨아가지고 예비군 이런 고생도 좀 해야지 새끼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할까봐 큰 그림을 계속 그려줍니다. 이제 평화체제 구축 그거 말이 좋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하자면 4대국 안정론.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 안을 계속적으로 던진단 말이에요. 미중, 남북 거기에 2+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일본 소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나라 혹은 작게는 4나라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평화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좀 하고 해보자. 이런 속에서 그 아래 향토 예비군 폐지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그 4대국 안전보장론에 6개 나라를 넣으면 90년대 그게 6개국 회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자회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것도. 그걸 71년도에 사실상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부터 국제 정세를 읽기 시작을 했었고, 그렇죠. 또 정치적 동반자로 오른 이효 선생님도 그런 걸 했었고, 이효 선생님이 예전에 그 공약 낸 것 중에 이제 여성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축첩제도 폐지도 있었습니다. 혼인 신고하자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살짝 내는 반대인데. 농담이에요. 이것도 하면 안 돼. 농담이에요. 그 시절에 할아버지.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라고 같이 살다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든 거야. 그 다른 여자를 살아버린 거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할머니 화날 거 아닙니까? 뭐야? 그러니까 혼인 신고 안 했잖아. 그래서 혼인 신고한 국회의원 뽑자 뭐 이런 것도 총선 때 공약이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책 동반자로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왔다. 사실상 이때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봐야 됩니다. 이때는 뭐 워낙 국가가 이제 개판이었던 시절이니까 맞아요. 뭔가 좀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뭔가 정책 대결을 하고 이런 것들도 김대중의 등장과 함께 어찌 보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선거의 공약들 출발점부터 굵직굵직한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잠깐 그거 첫 번째 광고 하나 코어 밀크시슬 가주세요. 부모님에게 간 건강을 선물하세요. 코어 밀크시슬 광고입니다. 70% 이상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 간. 이 바보가 우리 가족의 간 건강.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의 꾸준한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 2+2 전기 배송을 추천합니다. 밀크시슬과 간보호 특허 원료를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매일 하루 한 알로 우리 가족의 간 건강을 챙기세요. 30% 할인과 2+2 전기 배송 이벤트 가정의 달 선물로 적극 추천합니다.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보세요. 자, 여러분 검색창에서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주시고 부모님에게 간 건강도 선물하세요. 우리 가족의 꾸준한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하나씩 드세요. 코어 밀크시슬.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입니다. 우리 가족의 꾸준한 간 건강을 위해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하나씩 드세요. 코어 밀크시슬.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시슬 검색입니다. 자, 글루타셀 스프레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자,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봄철 그리고 지금같이 꽃가루 많이 날리는 환절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
가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면 적절한 실내 습도 조절, 수분 섭취 자주 해주세요. 그래도 습관처럼 나도 모르게 긁고 있다면 글루타셀 스프레이로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긁으면 안 돼요. 자, 글루타셀은 순한 화장품 성분이므로 병석 가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어내며 보채는 아이들이나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들까지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있다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 또는 유튜브 더보기님께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200ml 그리고 휴대용까지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구 가볼까요? 이젠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구매는 전국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방문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젠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구매는 전국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방문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3일 해주세요.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가지고 3일 동안 푹 끓이고 숙성을 반복하면 풍미 깊은 영양식 3일 카레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 라고 넘기시는 어리석으신 분들 안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워놓는지 3일 카레를 아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수저의 카레들하고 가격, 성분, 중량, 보관 방식, 소비기한 리뷰들까지 다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자, 이번에 공장 확장을 하면서 까다로운 해썹 인증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믿고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장 남천동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네이버에서 3일 카레를 검색하셔가지고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를 주문하시고 나서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천동 적으시면 카레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들을 선물로 보내드려요. 수제 소시지 1팩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수연 가능 우동면 3인분 요것 중에서 하나를 보내드리니까 배송 매치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안 적으시면 상품 못 보내드려요. 너무 깔끔한 거예요. 짜증나네. 저도 내일 건강검진 추적 검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쫄쫄 굶고 있는데 냄새가 미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삼일 카레. 자, 마지막 문구 할게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 3일 카레. 그러면 유튜브 더보기 링크고요. 사장 남천동을 남겨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3일 카레.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배송 메시지엔 사장 남천동입니다. 자, 광고 했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00년 이후로 올라보겠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공약들의 태동기를 거쳤다면 자, 2000년대의 한국 정치가 이제 고도 성장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굵직굵직한 대선 공약들이 대선 판의 판도를 흔들게 되는 인물 선거를 넘어서 공약 선거에 이제 장이 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최근에 조금 전이었네. 딱딱 고치는 그런 유명한 공약들이 나옵니다. 딱 들으면 아는 그런 공약들 2000년대가 이제 본격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지역별로 쪼개서 뭐 노태우가 뭐 새만금 개발을 한다느니 뭐 주택 몇만 호를 건설한다느니 그런 식의 공약이 아닙니다. 전국 단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 자,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 9월 30일에 그때 이제 캠프 개소식을 했는데 그때 던진 거대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공약이 뭐냐? 대한민국의 수도를 행정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 자, 노무현 행정수도 청와대 충청 이전 수도권 비대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 국가적 결단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샀어야 돼요. 세종땅 그때 샀어야 됩니다. 여기군.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사실 저 정책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면 대충 위치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저거 던질 때쯤 미리 샀더라면 그때 이제 뭐 큰 돈을 버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아쉽습니다만 자. 청와대를 옮기겠다. 수도를 옮기겠다. 근데 이제 경제 관련된 건 다 못 옮기니까 주로 이제 행정수도를 옮기는 이게 이제 모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브라질의 이제 신행정수도 뭐 브라질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이제 뉴욕과 워싱턴 DC의 관계도 뭐 그런 관계인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라앉고 있는 그 자카르타를 피해서 새로운 행정수도를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저 때는 근데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에 이걸 걷겠다. 네. 요걸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표를 의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충청권에 표를 의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당시로서는 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때 이미 서울 수도권에만 2천만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은 더 심해졌죠. 네, 더 심해졌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뭔가 다른 어떤 뭐 건설 공약이나 다른 걸 한다? 오히려 그게 이상했었던 시절. 이걸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감하게 던졌었던 거고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줬었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충청 표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수도권 과밀이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다. 이거를 아예 과감하게 뜯어놔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때 했었던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과제라고 설정합니다. 예. 그 지금도 때마다 반복되는 구호잖아요. 이번 대선 때도 올라왔죠. 그렇죠. 뭐 지금도 이제 세종시가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공약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신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하는 당시의 사진을 보면 얼마나 야심차게 추진된 프로젝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지금 제 임대표 밑에 있는 게 보시면은 자, 노무현 당시 후보가 지금 이제 헌정회장을 하고 있는 네. 정대철 의원하고 해맑게 웃으면서 네. 저 두 분의 저렇게 이제 해맑은 모습은 네. 사실상 저때가 마지막이었다고 말씀입니다. 거의 저번에 지금 정대철 보면 지금 한덕수가 어디로 가 있거든요. 예. 자, 저기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그 밑에 한화갑, 그리고 정대철, 임채정 전 국회의장 이렇게 이름이 요거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서 이름을 실제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가장 지분이 많았던 주요 정치인들. 네. 내가 보증한다 이런 게 있던 거고.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 자,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건설됩니다. 네. 하고 선거 캠프 개소식에 이 공약을 던진 거예요. 네, 여기도 더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희 좌측에 보면은 정세균 국회의장, 그 위에 박주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정동영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바로 옆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있습니다. 한광욱 전 그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 있는 것 같고. 예, 상당히 이제 중량급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쭉 도열했고, 저 이제 맨 오른쪽에 재원세 밑에 있는 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를 어떻게 할 건지. 후보지. 예, 요거 후보지를 이제 공개하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저때 당시에 딱 지정한 장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충청권에 옮기겠다라고 네. 했었던 거고 요것만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것만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 수도권 과밀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계속 나와요. 네. 1963년에 서울시역을 확장할 때 서울시 적정 인구 숫자를 500만으로 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감당 못한다. 네, 지금의 서울이랑 똑같은 크기에 몇 명이 들어가면은 어울릴까? 500만 봅니다. 그런데 이미 1980년대 넘어가면 1000만이에요. 1000만이죠. 수도권 다 합치면 2000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1990년대 들어가면 또 하나 정치 크게 하나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자치제. 예, 지방자치제. 라고 하면서 지방민들의 목소리가 네.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좀 크게 나오기 시작했던 데가 어디냐? 충청이에요. 왜? 너무 여기가 아무것도 없거든. 지금도 충청도 고속도로 타고 가거나 네. 좀 그 명절에 네. 나는 이제 마산이니까 네. 마산에 서울 올 때 너무 막힌다. 그럼 국도 타거든요. 네. 충청도. 음식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좀 애매했구나. 진짜 거기가 네. 뭐가 없어. 그러니까 지방의 특색이 크게 보이지 않는 네. 곳이구나. 소외를 당한다.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었던 지역. 네. 예를 들면은 영원한 갈등 하면서 이제 막 김대중 하면은 뭐 전라도. 네. 그래서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전라도가 막 뭔가 부흥을 할 것 같은 분위기. 그런데 누가 봐도 종필행이면 안 될 것 같은 거 알거든. 적어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우리의 이권은 누가 챙겨주는데? 라고 하는 소외감이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구나.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이제 행정수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충청도 사람들만 호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지 지금까지 충청도 소외 많이 당했잖아 라고 하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또 서로 가운데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은 너무 심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는 있었고. 근데 사실 이 얘기 아까 이제 그 60년대, 70년대부터 서울 과밀 얘기가 나왔다고 했지만 네. 그거 사실 박정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충청권의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이미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비밀 프로젝트로 네. 추진이 됐었던 전례가 있었다는 게 이제 자료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 만든다 하면 요래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가운데 있는 요거. 요 자료가 나중에 이제 박정희가 살해당하고 나서 네. 여러 자료들이 발굴이 될 때 나왔었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 계획. 아, 그렇습니다. 이라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 자료들이 발굴됐었던 배경이 재밌어요. 일단 그러니까. 저거는 네. 다 알았어. 왜냐면 이제 비밀이라고 하긴 했는데 기자회견에서도 한번 얘기하기도 했었고 아, 네. 좀 나가서 자기가 얘기하고. 네,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공개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저게 언제 발견되느냐? 서울시청 새로 지어갖고 옮길 때 밑에 지하에 있는 캐비넷에서 발견됐어요. 아. 이 뭐고? 하고 열었는데? 딱 열었는데 행정수도 이전 계획 딱 백지하게 이게 발견이 되면서 네. 아 이렇게 지으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세상에 공개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게 나중에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추진할 때 네. 그때도 이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도 세종시 건설 계획에서 이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네. 어떤 모양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때 지도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행정수도 종합계획도라고 나와 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맨 앞에 이제 장기라고 써 있잖아요. 예. 장기군입니다. 네. 예. 자, 장기군이고 여기 보면 대통령 관저는 어디로 갈지 중앙청과 국회와 시청 대법원까지 옮겨버리는 대이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이때. 보면 이제 가운데 쪽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이제 행정 중심지를 쫙 만들어 놓고 네. 좌우로 도시를 이제 크게 펼치는 네. 저 지도 살짝 보면은 어디랑 비슷하지 않아요?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아 그렇네. 아, 축소판이네. 서울 강북 지역이네 딱 보니까. 저 밑에 있는 건 남산이에요. 아 그렇네. 저 위에 있는 거 북악산이고 오. 일부러 저기 찍은 겁니다. 아, 비슷하게 생겨서? 서울이랑 가장 비슷하게 오른쪽 생겼어요. 아래쪽에 있는 게 딱 그 남산 느낌이고 네. 아,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서울이 약간 모자 형태로 생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강이 있는데 그게 금강이 되는 금강이죠. 거죠. 아. 여기 보시면 금강이라고 적혀 있는 위에 바로 장기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중심지로. 아, 실제로 거의 비슷한 모양. 일부러 저기를 그래서 정한 거예요. 저기를 그래서 정한 건데 네. 이제 저 계획이 이제 70년대 네네. 만들어지는데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본격화되는데 네. 사실 박정희는 점점 내려옵니다. 아 밑으로 계속. 계속 내려와요. 네. 자, 66년에 강남 개발 시작하죠. 네네. 근데 강남까지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갖고 안 돼. 왜? 북한이 신경 너무 많이 쓰이거든. 여차하면 내려온다. 네, 그 다음에 미사일 사정권이 계속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도 불안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과천 갑니다. 아 과천. 과천. 과천 정부 종합청사. 종합청사 네. 아. 이전한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더 내려가자. 더 의대로 내려가자. 갈래. 의대로 갈래. 하다가 이게 이름이 너무 많아. 이 계획 자체가. 아, 행정수도 이전 뭐 백지화 계획이라 캤다가 뭐 충청 뭐 이전 계획이지를 떨었다가 뭐 많아요.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 임시수도 이전 계획입니다. 아, 임시수도. 공식 네. 임시수도 이전 계획. 왜냐? 남북 통일이 되기 전까지 여기를 임시수도라. 왜냐? 지금 서울은 지금 뭐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서울은 중앙 역할을 하는데 딱 가운데니까. 딱 가운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은 휴전선이랑 너무 너무 그쪽이야. 가까워. 그래서 좀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아예 가운데로 임시로 아. 통일 전까지 옮기자. 네. 라고 하는 걸로 딱 집은 게 지금 충청도예요. 여기까지로 가자. 자, 그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수도권 과밀을 이제 방지하고 했었는데 박정희 같은 경우는 북한이 쫄려가지고 내려와야지 이런 거. 그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 북한이 뭐 미사일이나 로켓을 쏠 수 있는 범위 밑으로 간 거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려고 거기까지 내려간 거고 네. 물론 말은 수도권 과밀화 이야기도 합니다. 합니다만 제일 컸었던 건 안보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충청 지역 그 권역이 남한 지역으로만 따지면 거의 제일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입지적인 그 유리함을 안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신행정수도 구상을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밀어서 맞습니다. 실제로 당선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다수당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을 하는데 네. 그래서 신행정수도 특별법까지 만들어요. 그렇지. 예. 행정수도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그때는 심지어 여야 합의로 네.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나라당도 이제 오케이를 해가지고 네.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이석연 당시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네.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시민단체들. 이제 후에 이석연 법제처장이 되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에 지금 있죠. 최근에 민주당 정강정책 연설하셨어요. 그분이 그때는 맹렬하게 수도는 서울이다. 어디 근본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죠. 그리고 문제의 그 유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진짜 지금 생각해도 자, 기용입니다. 서울은 관습상 수도.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분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경국대전 근거로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 처음 들어보는 이론. 이거 정말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이제 맞으려면 우리가 그 백제의 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관습 수도를 인정하려면 백제의 수도 한승백제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 남경, 조선의 한양 이래 들어가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지 조선을 개성하지 않습니다. 저건 당연히 이상한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었던 헌법재판소장과 저거 했던 소장 똑같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인 줄 아는데 꼰대였네. 못 참는 거지. 어딜 감히 수도를 네 맘대로 옮기냐.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전 법제처장이 된 이석연 눈물로 사죄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게 사실은 그럼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반대를 했냐? 사실은 땅값이다. 땅값 문제다.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왜냐 이게 빠진다. 이때 당시에 서울 시민들 엄청 반대했거든요. 엄청 반대했죠.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는 위상을 잃어버릴까봐. 이거 뭐 땅값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바뀌긴 했죠. 서울이 이제 과밀이 심각하다. 교통 문제 같은 이제 SOC가 워낙 좀 감당이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서울 수도권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감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경기도까지 합치면 이제 2,500만이 사는 이제 희한한 수도권이 돼버렸으니까 좀 흩어놔야 된다는 데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공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세종시가 이미 이제 설립이 돼 있고 관련된 추가 조치들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위헌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살짝 틀었어요. 뭐라고? 이름을 살짝 틀었잖아. 신행정수도였는데. 그렇지. 신행정수도. 행정수도라는 말이 문제다. 수도가 문제다. 요거를 살짝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캐피탈에서 시리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개념을 수정합니다. 요즘 그래서 줄여서 이제 행복도시.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헌법재판소에서 눈을 부라리면 아니 수도 아니에요 이거. 수도 아니고 그냥 행정기관이 많이 모여있는 복합도시일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기재부도 있고 뭐 문화부도 있고 뭐 정부기관이 좀 많긴 하네요. 하지만 수도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는 서울에 주고 나머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다수는 이전한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국회하고 이제 청와대의 이제 제2실들도 행정수도에 이제 건설이 되는 행정도시가 건설이 되는. 근데 이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로 완성이 돼가지고 쭉 이제 완성이 되겠죠.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컴팩트한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 가운데 거대한 새로운 어떤 메가시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는 세종시라고만 알고 있지만 세종시는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절묘합니다. 충청 남북도를 적절하게 섞었고요. 대전에서 조금 떼우고 청주에서 조금 떼우고 공주에서 조금 떼우고 조치원 흡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이게 다 연결이 되면은 자 대전, 세종 연결되죠. 이 세종이랑 조치원 연결되죠. 이 세종이랑 청주 연결됩니다. 여기랑 충청 남북도를 조금 포괄하는 메가시티 같은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사통팔달이 되는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상으로도 완벽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중심에 놓고 한반도 가장 끄트머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최대 1시간이 뭡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도. 네. 이런 곳이 한 번도 이 남한 지금 대한민국 땅 중심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수도권 과밀화 문제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책이 많이 안 팔렸지만 취업 대신 출마하다는 책. 실제로 지역구별로 국회에 도달하는 시간을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사하구 을에서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서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다시 이제 택시를 탄다든지 뭐 버스를 탄다든지 여기 국회까지 오면은 5시간 반에서 5시간 50분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탈당해서 넘어간 김영주 의원이라고 이제 그 당시는 우리 당이었어요. 영등포죠. 민주당이었는데 영등포는요 10분 안에 옵니다. 이 격차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집에 갈 수가 있다. 그렇지. 굉장히 형평성에도 맞다고 봅니다. 네, 제주만 빼면은 적어도 이제 한반도 내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동일한 시간대를 쓰면서 의정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거. 개념. 그게 완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는 서울이라는 경제 중심지. 네. 그리고 이제 동남쪽으로는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의 제조업 벨트. 네. 그리고 이제 뭐 호남권 내지는 충남 남부 지역까지를 포괄하면 이제 문화나 관광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완성이 될 수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다. 그게 2002년에 던져졌다. 그렇죠. 네. 라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노무현이 뭔가 큰 토목 건설 프로젝트 같은 걸 던져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착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설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예. 충정권에 도시 하나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야 건설 붐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건설왕 MB가 그러면 나는 저거보다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슬로건은 이렇게 낸 겁니다. 대선 슬로건 줄부세 타고 747입니다. 자, 2007년 10월 24일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대선 슬로건 줄부세 타고 747. 당내 경선 이명박 후보의 747, 박근혜 후보의 줄부세 합친 것. 경제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요런 거 이제 하려고 747. 연평균 7% 성장인가요? 그렇죠. 해결되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원칙은 세우고 줄부세. 줄부세. 지금 보면 뭐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입에 착 붙는 슬로건. 줄부세 747. 입에 딱딱 붙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옳고 그르고의 차원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 줄부세 747에다 딱 붙어가지고 그 유명한 한반도 전체를 공사장으로 만든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미친 거죠. 자,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공약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여기 보시면은 파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산까지 빨간 줄로 이제 배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부 운하라고 하고 저 중간 충주에서 대전 사이에서 물줄기를 꺾어서 충청 운하.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꺾어서 호남 운하. 요래 돼 있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한반도는 두 개의 섬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섬에서 실제로 섬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뚫렸는데 운하로. 저게 뭐 하는지 저 그림만 봐도 이게 씨바 말이 되냐.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당장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이제 그 건설쟁이들은 뭘 단위로 사고를 하느냐. 저렇게 지도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기깔나는 조감도. 상상도. 이걸 지으면 이렇게 된다. 자, 임 대표 앞에서 지금 배가 열심히 다니는. 그리고 내 밑에는 심지어 배가 터널을 지나다닙니다. 요즘 자동차 터널도 돈 존나 나가는데. 소백산맥, 노령산맥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쪽까지 밑으로 쭉 내려가는 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관광단지를 건설해가지고 다 이제 흥청망청 난리 난다. 거의 저 정도면 수양제라고 봐야 돼요. 수양제 프로젝트다. 수원의 양제. 엄청납니다. 자, 저 때 진짜 대한민국 여러 교수들이 한번 줄 서보겠다고 물건 팔고 해야 된다라고 명단 공개해서 나중에 다 조져야 됩니다. 진짜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총 연장 2,100km짜리 2,100km짜리 운하를 건설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갖다 날리면 된다. 물류 혁신을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가. 그때 정말 심플하게 토목이나 이제 건설이나 혹은 이제 그 물류 쪽에 계신 교수님들이 깔끔하게 얘기하셨어요.
그 돈으로 철도나 지어라. 그렇지. 그 돈으로 철도나 지어라. 그걸 왜 운하를 파냐. 지금도 있는 철도를 그냥 노선을 한 개 더 넣든지 길게 연결하든지 고속철도 노선으로 바꾸든지 그 돈이 훨씬 적게 든다라고 너무 합리적인 얘기를 했지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기깔나는 터널 뚫어가지고 거기로 초대형 선박이 그냥 크루즈선이 그냥 쫙 간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건설비만 17조. 사실 그때 그것도 뻥에 말이 안 돼. 지금 17조. 17조로 저걸 다 뚫어요. 자, 지금의 기준으로 17조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당시 기준이잖아요. 지금도 17조가 큰데. 근데 이게 이제 공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 공사비 우리가 추정할 때 한 17조 최대 드는데 자, 강 바닥을 긁어내야 되잖아. 깊게 파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 모래가 나옵니다. 자, 강 바닥에서 나오는 모래기 비싸다 이거야. 둔설 모래를 자갈이랑 같이 그냥 시장에 내다 판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 8조 원이 나와요. 공소비의 절반을. 강바닥만 파면 거기 그냥 모래가 그냥. 대한민국 강바닥을 이제 채석장으로 생각한 거죠. 이걸 누가 사노? 이거 놀라운 논리가 뭔지 알아요? 뭐요? 강바닥을 파. 모래랑 자갈이 나오잖아. 그럼 이거 보통 어디에 씁니까? 콘크리트 만들 때 써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콘크리트 재료를 누가 사가느냐? 그 옆에 운하 만드는 사람들이 사갑니다. 무한동력이네. 내가 내 걸 이렇게 계속. 약간 무한동력 아니에요, 이거? 무한동력. 기가 막힌 거야. 무한동력이네. 자, 삼성물산에서 강바닥을 파서 삼성물산에서 그 현대레미콘에 실어가지고 삼성물산에서 다시 갖다 주면 삼성물산에서 강변에다가 관광단지를 짓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지지율이 낮았으면은 걔 씹소리일 텐데 지지율이 너무 높고 대통령이 해야 될 것 같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안 된다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기가 막혔던 게 워낙 기세가 좋았잖아요 그때. MB가 무조건 뭐 그냥 당선된다. 실제로 우리 이제 건국 이래 최대 득표 격차로 민주당이 정동영 뭐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대운하 공약을 걸어서 됐다고 MB는 우겼어요. 하지만 이 공약은 인기가 없었어 실제로는.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 하면 잘 안 나왔죠. 자,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 하면 대운하는 반대 여론이 70%를 넘어요. MB가 대통령이 됐는데 공약은 싫은 거야 사람들이. 야, 너 대통령 일단 뽑아주긴 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시민단체들이 정말 온갖 시민단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대학생 김재원도 강바닥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진짜입니까? 포크레인 앞이었어요.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빨리 판매라고. 여주에 있는 신륵사 앞에. 신륵사. 고철인데. 거기에 이제 그 캠프가 차려졌었어. 반대 캠프. 대운하 4대강 반대 캠프가 차려졌어요. 거기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매운탕 먹으러 갔어요, 사실. 그 맛있는 집이 있거든. 신륵사 근처에 매운탕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끝나면 다 같이 들어누 있다가 다 끝나면 매운탕 먹고 집에 가고 다시 주말 되면 와가지고 또 포크레인 앞에 들어눕고. 이거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내 온몸을 그렇지. 던졌다. 그때 나는 불타는 청춘이었어요. 야, 멋지네. 하고 이명박 띠 딱 두르고 4대강 결사 반대. 신륵사가 정말 아름다운 절입니다. 신륵사가 여주에 있는데 그 딱 가면은 그 입구가 강 앞에 있어요. 강 앞에. 원래는 입구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돼갖고 절로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배를 타고 들어와서 강을 건너서 절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절인데 여기서 신륵사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다 회선이 대빛입니다. 4대강 뭐 대운하 지랄뺑 떨고 개소리 짭소리 지랄들 해가지고 그 완전 개 공사판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캠프를 차리고 들어놓고 했단 말이에요. 저도 거기서 들어놓고 이런 김재원 학생 같은 사람들의 이제 뜨거운 투쟁 덕분에 대운하 프로젝트는 결국 포기를 합니다. 자, 무산이 됐어요. 이건 뭐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반대도 심하고 대운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심하고 있을 때 자, 이거는 운하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자,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요. 살짝 짧아졌네요. 짧아졌고 강 따라서 해먹겠다는 의지죠. 강을 잊지는 못했으니 있는 강을 가지고 정비해서 해먹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맨 왼쪽 이제 금강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휴식 레저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웃긴 게 뭐냐면 200년 빈도의 홍수에 견디게. 그러니까 2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그거를 견디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네. 자, 낙동강에다가 보를 건설하는 바람에 물이 막혀가지고 네. 여름마다 거기가 시퍼렇게 녹조가 올라온다는 거. 녹조 라떼가 그때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토목 사업을 밀어붙여서 네. 지금까지도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게 이른바 이제 대운하 프로젝트와 4대강 정비 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4대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또 일부 사회인 야구들이 이렇게 강변에 그 야구장 같은 거 많이 들어왔어요. 예쁘거든. 많이 들어왔어. 딱 봤을 때. 일부 자전거 매니아들. 그렇지. 자전거 종목 주기를.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런 것도 있었다. 예, 라는 거. 토목의 시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가고 하자. 인터넷 비교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쓰던 폰을 쓰고 싶다면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23년 동안 현금 상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며 서울 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혜택만 챙기면 되고요. 비교원에서는 지원금보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상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좋아요. 신규 가입하시고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하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3초 견적 확인 후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베테랑 상담원이 네이버로 전화드리겠습니다. 혜택을 가득 챙기시려면 역시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혜택을 가득 챙기시려면 역시 인터넷 비교원.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치과 칫솔 클라스 가세요.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을 위해 태어난 치과 전문 칫솔 브랜드 클라로스. 네. 치과 칫솔 라인업의 정점. 클라로스가 남청동과 함께 치아 건강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재구매율 높은 클라로스 프로는 단 4일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치과 전문 브랜드인 만큼 원가보다 기능에 초점을 맞춘 클라로스 치과 칫솔. 시중 칫솔에 많이 사용되는 나일론 모는 단단해서 치태나 찌꺼기 제거에 좋지만 치아 표면이 닳아서 정기적으로 치아를 손상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칠라로스 칫솔 사용하는 BBC 미세모는 냄새가 나일론보다 입냄새를 저한테 BBC 미세모는 나일론보다 훨씬 비싸지만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 깨끗하면서도 자극 없이 치아를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클라로스 프로의 모는 이중 코팅한 모를 더욱 풍성하게 심어서 한 번의 칫솔로도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치과 고객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게 된 만큼 써본 분들이 인정한 가격 만점, 성능 만점의 하이엔드 칫솔 클라로스 프로. 제대로 양치하고 치과 관리를 줄어든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준비된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치아 건강을 위한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남천동 특가 이벤트. 네. 클라로스 치과 칫솔 클라로스 프로 40% 할인. 한 통에 22,500원. 저렴합니다. 거기다 무료 배송. 네. 어린이용 유아용 칫솔도 옵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과 칫솔 클라로스 사실 진짜로 광고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것만 씁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클라로스 치과 칫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 문구 갈게요. 새 칫솔 기다리셨다면 이제 치과 칫솔 클라로스. 기능에 초점을 맞춘 치과 칫솔 클라로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새 칫솔 기다리셨다면 이제 치과 칫솔 클라로스. 기능에 초점을 맞춘 치과 칫솔 클라로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자, 산삼순백 가주세요. 산삼순백 여러분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되는 거거든요. 네. 전설의 고려산삼에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되겠습니다. 마셔야겠어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산삼순백 1+1에다가 사은품으로 산삼 시대 30호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 압도적인 농도를 자랑하지요.
산삼순백 한 박스에 30병의 7년근 사냥산삼 30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을 높인 제품 되겠습니다. 선물 받으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드셔보시고 회사로 막 그렇게 전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을 기다린 시종 사냥산삼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삼 시대도 도라지와 함께 그 산삼 드실 수가 있는 계기거든요. 산삼 시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함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기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삼 순백, 산삼 시대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고 어르신들 선물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산삼 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입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산삼 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입니다. 자, 광고 했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가볼 텐데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공약을 통한 대선판의 시작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이 대선판을 흔드는 시대. 토목 정책 공약들 뭐 이런 거 얘기를 드렸는데 2000년대 후반 들어와서 이제 2010년대, 2020년대 들어와서는 공약들이 조금 더 정교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는 주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집토끼들 말고 산에서 뛰놀고 있는 중도층 유권자들,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산토끼들이죠. 산토끼를 잡기 위한 공약을 누가 영리하게 내느냐, 이 싸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획기적인 어떤 분기점을 만들었던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 2012년에 박근혜 후보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하면 박정희의 딸, 그렇습니다. 독재자의 딸, 보수의 총아, 뭐 이런 사람,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맞습니다. 2012년에 완전히 이 개념을 바꾸는 나는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의제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에 들어있는 경제 민주화 조항을 가져와서 과감하게 경제 민주화는 박근혜다. 이렇게 정책을 가져갑니다. 자, 임 대표 밑에 보시면은 박근혜 옆에 화면에 박근혜 경제 민주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현 쌤 밑에도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행위, 총술과 사익 편취 엄격 대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뭐 이해하고 한 얘기예요? 지금 다시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저때 박근혜가 뭐라고 했냐면 제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국가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제 까고 있는 소리인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도 그 일단이 보였던 거예요. 저거는 사실 김종인 박사를 데려와가지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상징이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정작 저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는 김종인이 없어요. 삐까가지고 삐졌구나. 삐까가지고 안 왔어요. 삐끼네. 내가 원했던 만큼의 적극적인 좌파 정책으로 안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충돌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 그러는 바람에 삐져서 안 나와버렸는데 어차피 박근혜는 그냥 이미지만 가져오면 되니까 내가 마치 좌파 정책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들에 대해서도 규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대기업이나 재벌들한테 뺏어가지고 서민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에다가 투여하려는 이미지만 가져오면 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써먹었던 정책 공약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경제민주화 공약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고 노회찬 의원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선 공약집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보는데 나가 참 진보지만 너무 괜찮다는 거야. 진짜 이거 공약집 너무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근데 박근혜 후보한테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고. 안 읽으신 거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게 노회찬의 힘이에요.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노회찬. 맞아요. 진짜 그립습니다. 이런 대학을 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셨어요. 그 사실 이제 저 때부터 보시면 박근혜가 좌파 정책을 한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재인이 중도 정책을 한다. 혹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은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층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네. 공약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을 받아들이려는 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뭐 정당이 아니게 됐죠 지금. 정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 저게 지금 뭔가 싶은 상황이 돼버려서 이제 맞아요.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그만큼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이제 침범하는 쪽으로 네. 한국 정치도 굉장히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공약이 서로 좀 짬뽕이 되고 믹스가 많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할 때 그 포인트가 되는 게 박근혜 2012년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예. 누군가가 큰 정책을 던져줘야 돼요. 네. 그래요. 향토 예비군 폐지. 누군가 들고 나온다면 네. 저는 그게 누구더라도 네. 한번 찍어보겠다. 예. 향토 예비군 폐지. 예비군 축소 주장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당연히 공약도 꼼꼼히 점검하시고 투표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러갈게요. 되면 하나,